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10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활기를 보이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도 1000세대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7000세대가량 남아있고 더불어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 연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도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8,000세대를 웃돌며 10년 만에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원주는 지난해 11월 3,000세대에 육박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를 포함한 도내 4개 시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다행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미분양 물량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120세대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아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의 파격 혜택 제시 등 고군분투 속에 원주는 한 달 새 1000세대 가까이 줄었지만 아직도 1700세대가 남아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은 지난 2011년 전년 대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증가폭이 계속 줄다가 재작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도 도내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해 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특히 작년 2019년 그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원도 지금 주택 시장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구 대비 과잉 공급된 신규 아파트는 기존 노후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고 헐값에도 팔리지 않는 노후 아파트는 또다시 가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도내 미분양이 지역 수요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외지인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해당 지자체들도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 3,000세대가 있으면 사실상 한 2, 3년분 인구만 늘어나면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시군은 올해도 관리지역 적용이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내에 1,700세대 민영 아파트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을 다니다 보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강릉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무자격 중개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릉에 사는 김모 씨. 김 씨는 지난해 전원주택 부지를 찾기 위해 강릉의 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토지를 거래하고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했습니다. 토지의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는 0.9%, 해당 토지를 8,700만 원에 거래했으니 78만 3천 원의 수수료를 받는 게 맞지만 김 씨는 중개수수료로 1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야 자신이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릉시에 신고했지만 시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그 법에서 정한 어떤 그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과다하게 받으니까, 또 간판도 부동산이라고 크게 써 있고 컨설팅은 조그맣게 써 있으니까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사람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막상 계약하고 보면 수수료 과다를 청구하고 혹시 계약상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거래 과정에서 자칫 문제라도 생기면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컨설팅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모두 법무사와 함께 자신들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금액까지 언급합니다. 사실상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등기는 법무사 써야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예 법무사 써버린다고, 계약서를. 계약서를? 네. 이거 중개는? 중개를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네. 쓰고 네. 다 이 법무사가 다 쓴다. 이후 취재 중임을 밝히고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짝을 파는데 중개수수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중개수수료 받아야 그럼 안 받지, 그럼 안 받고 우리가 파는 데서 그죠? 그걸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이 업체의 행위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정 수수료 0.9%니까 그거 주시면 돼요라고. 그럼 뭐 수수료 중개라고 뭐 인정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중개 행위의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피해가 우려되지만 단속망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대한 단속 권한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협회 강릉시 지회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강릉시에 요청했지만 강릉시는 권한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되는데 저희는 중개업소를 관리하지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는 무자격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중개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이제 공부를 하죠. 주의 공부를.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무자격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영동 지역에 비가 잠시 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산불 위험은 여전한데요. 올해 들어서만 영동 지역에서 벌써 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에서 버젓이 화기를 사용해 라면을 끓여 먹는 등산객이 있다고 합니다. 불법 취사행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이 휴대용 화기에 둘러앉아 라면을 끓이는 모습입니다. 파와 계란까지 준비해 본격적으로 취사에 나선 등산객도 있습니다. 바닥에는 얇게 눈이 쌓였지만 주변에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가득합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겨울 성수기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 순찰에 나선 결과 이달 들어 6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건 중 절반 이상은 화기를 이용해 라면을 끓여 먹는 불법 취사 행위였습니다. 겨울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산 속의 나무들도 바싹 말라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40%가 1월에서 3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17건의 산불 가운데 8건은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누가 소각을 하거나 또 약간 의심이 된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내려서 순찰을 하고 계도를 하죠.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실시간 기상정보와 산불 상황 관제 항공 영상을 통한 24시간 산불 감시에 착수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가동되고 있고요. 또한 산불이 발생되면은 이제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산림청은 대형 산불에 대비해 오는 2월부터 기존의 대형 헬기보다 2배 이상 물을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헬기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은 오는 23일까지 비 소식이 없어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환경 문제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가리왕산 복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으로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내 곳곳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환경 파괴 지적에도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되면서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설악관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건설. 정선 지역 주민들이 천막 농성까지 시작한 가리왕산 복원 문제. 가까스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설악산 관통 문제로 착공이 늦어진 동서 고속화 철도까지.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환경 문제에 발목 잡혔다는 점입니다. 유전자 보호구역 철거한다 그래서 저희 정선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무순 도지사는 환경부를 작심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내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11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상반기 중 행정심판이 인용돼 사업이 다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환경부가 그 부동의를 내렸지만 중앙행정심판회가 어떤 법적인 태도에서 정상적인 판단만 해준다면 강원도가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정선 가리방산 복원 문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리고 벌써 12번이나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은 아직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설치 계획이 추진되면서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정부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강원도 현안 사업들은 줄줄이 무산시키면서 송전선로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번번이 발목 잡히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도내 현안들이 새해에는 속 시원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달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산됐는데요. 최근에는 강원도 의회와 주민들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전은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며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과 평창, 홍천 등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5개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사업 전면 백지화. 생존권과 생활권,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가 아닌 명백한 백지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공론화 기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홍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부 구간 7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 주민들은 공론화 기구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나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기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전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논의 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도의회 본회의에서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한전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같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할 이런 기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과 이에 따른 발전소 건립 사업과 연계된 국책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춰 입지선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업 전면 백지화와 계획에 따른 국책 사업이라는 입장이 맞서면서 주민과 한전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평창 도암댐은 장마철만 되면 흙탕물이 넘쳐 흘러 댐 하류 지역에 피해를 입힌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오염 저감 대책이 시행됐지만 상류의 주 오염원으로 꼽힌 이 고랭지밭 자체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했는데요. 고랭지밭을 평탄화해 흙탕물을 줄이는 대책이 시도돼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해발 700m의 가파른 산비탈이 반듯한 계단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사면 위에 그대로 작물을 심던 과거 고랭지밭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계단식밭 주변에는 흙탕물 유출을 막기 위한 돌망태 옹벽과 별도의 농수로도 설치됐습니다. 고랭지밭의 흙탕물 저감을 위해 시범 조성된 계단식 경작지입니다. 계단식밭을 조성을 통해서 토양 잔량이 줄고요. 일단 토양 잔량이 주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화학비료인지 그다음에 유기비료 등이 유실이 좀 덜 되고요. 원주지방환경청이 남한강, 북한강 상류수계 흙탕물과 수질오염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계단식 경작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랭지밭 주변의 토사를 제거하는 등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근본적 수질 개선에는 한계에 부딪혀 발생원 제거에 나선 겁니다. 필리핀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경사지보다 계단식 경작지에서 토양 유실량이 8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향후 효과를 분석해 이번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수질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암댐 상류의 흙탕물 저감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계단식 밭 조성으로 경작 면적이 감소하고 초기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존 고랭지밭을 계단식으로 바꿀 때 경사도에 따라 재배 면적은 6에서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조성된 계단식 경작지는 6,700제곱미터, 축구장 1개 크기로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내 고랭지밭 면적은 모두 3만 2천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를 모두 정비하려면 최소 1,4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평지이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 입장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상당 부분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이 국비 지원 사업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강 수계 흙탕물 저감 사업에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1,400억 원에 이르고 수질 관리에 매년 평균 20억 원이 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 모집 정원보다 고3 학생 수가 적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원도 내 모든 대학이 대학교육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학년도 강원대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평균 3.4대 1.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도내 다른 대학의 경쟁률도 대부분 하락해 4년제 대학 9곳의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이 5만 9천여 명 줄었습니다. 이 중 75%가 강원도 등 지방대학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탄탄한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점점 소멸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대학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를 포함한 도내 18개 모든 대학이 강원권 대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설립 예정인 센터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도내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 대학 평가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청년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산업을 일구어갈 이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인력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산업구조 재편, 산업구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하면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다른 대학은 예산이나 시스템에서 어떻게 좀 시행착오를 좀 덜지 않을까. 사상 처음으로 고3 학생 수가 대입 정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문화와 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의 위기가 지역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019년은 강원도의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부진과 끊임없는 부동산 악재, 각종 재난과 재해가 더해지면서 여러모로 위기의 한 해가 되었었는데요. 새롭게 밝은 경자년은 강원도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극복할 전화위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시간 2020년 강원도를 이끌 주요 현안과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권희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020년 경자년을 짚어보기 전에 일단 2019년 한 해가 어땠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2019년 한 해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뭐 사자성어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려서 온다는 뜻인데 지난 한 해 꼭 강원도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고성의 대형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접경 지역에서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어려움에다가 또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또 굉장히 금강산관광이 또 뒤로 미뤄지고 그다음에 뭐 강원도의 각종 이제 경제 지표도 나빠졌고 그다음에 뭐 하나 추진하는 일들이 선뜻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설화상 뭐 케이블카 부동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어려움이 몰려왔던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그 소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뭐 첩첩산중 그 실현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그 원주 중앙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월에 또 고성 산불이 발생해서 대단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국방개혁 정책에 따라서 그 접경지역 군부대 그 병사 수가 줄어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자체가 흔들렸던 아주 뭐 위기의 한 해였고 실현의 한 해였다. 그래서 강원도에 산이 많지만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한 해 동안 좀 힘든 지금 사자성어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쉴 틈 없이 달려온 2019년을 보내고 지금 2020년이 좀 다가왔습니다. 근데 각종 규제에 묶였던 이제 사업들을 더불어서 강원도를 이끌어갈 다양한 사업들이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한 해는 어떠한 현안들을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좀 어떤 거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저는 그 사회 간접 자본인 그 SOC 네. 정부에서 23조 원을 투자를 해서 그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에 나선다 이런 그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동서고속도로 그 평택에서 삼척간의 동서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돼야 된다 이런 촉구하는 우리 해당 시군들의 목소리가 그 발현이 돼야 된다,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 삼척 구간은 또 그러니까 중부 내륙권하고 강원 남부권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삼척까지 고속도로를 개통하게 되면은 그 영동 고속도로 정체 해소도 있고 또 철도 도로 또 육상교통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뭐 대전이나 청주 재판을 갈 때 제천 삼척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것보다도 더 시간이 짧아졌고 일반 국민들이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삼척까지 완전 개통이 됐을 때 국민들이 많은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서고속도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포함해서 좀 SOC 사업 강원도 2020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SOC 관련된 분야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제2경춘국도 이게 실시 설계 어쨌든 강원도 어떤 그 요구가 반영돼야 된다. 네. 뭐 그러니까 이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다음에 뭐 시공사들까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SOC보다도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레고랜드 있잖아요. 그쵸. 그것이 정말 제대로 이번엔 그 이 계획대로 가야 한다. 이것마저도 이번에 도민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주면은 저는 그 후과를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빨간불이 켜졌죠. 예, 그래서 저는 꼭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네. 또 하나 국방개혁 2.0 문제가 사실 이게 지금 어쩌면은 접경 지역의 향후 생존권, 그다음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메가톤급 이슈예요. 네. 근데 이 문제를 너무 저는 국방부가 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강요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부의 좀 적극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그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륙권의 이모빌리티 산업, 횡성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도내가 제조업이 좀 이 산업이 좀 이렇게 미진하고 좀 부족하잖아요. 이런 점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좀 첨단 산업이에요. 우리 자동차 산업에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는 꼭 뭐라 그럴까 아주 제대로 뿌리를 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 현실적인 어떤 그런 대안들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삼척시가 수소도시로 선정됐잖아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삼척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뭐 탄광 지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어떤 그 산업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삼척 수소 R&D 특화 도시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 여기가 에너지의 중심으로 클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굳이 이제 뭐 관광 이런 쪽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는 상징적인 몇 개들이 미래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좀 쌀, 동력 이런 걸로 좀 뿌리 내리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SOC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모빌리티 산업, 레고랜드 코리아, 뭐 국방개혁 입장령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강원도 2019년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큰 이슈라고 한다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긴 하지만 재난재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보상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12월 30일 날 보상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요. 한국 손해사정협회에서 산출한 그 손해사정 금액의 60%를 피해 이주민들에게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그 손해액의 60%면 나머지 40%를 배상을 못 받는 것인데 그렇죠. 피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벌써 발생한 지 1년이나 된 원주중앙시장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떤 방향으로 이걸 수습을 해야 될지 뭔가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12일경에 이제 피해 상인들이 원주시와 발화 책임 주체인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 주체가 경제적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들, 이런 어떤 사건을 대비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한 공적 보험의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앙시장 얘기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뭐 산불 이제 보상 협의 문제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계속 지지부진 좀 뭐 딱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고성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서 이제 주민들이 마지막 그 40%에 대한 이제 동의 여부가 남은 거고요. 네. 원주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내 전통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이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그냥 그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후속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기보다는 아까 공익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어떤 위험을 방지한다는 게 낭떠러지 밑에 구급차를 갖다 놓을 게 아니라 낭떠러지 위에 안전 펜스를 쳐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전적으로 저는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사고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좀 사전에 좀 울타리를 쳐놓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그것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실효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고 또 주민들을 좀 우리가 어떤 피해를 좀 보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지 어떤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이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번 어떤 원주시장 화재에 대한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미분양, 뭐 집값 문제, 거래 절벽, 뭐 원주 뭐
뭐 혁신도시 이런 공실률 문제까지 굉장히 좀 강원도에 이슈들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부동산 네, 상황에 있어서 2020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서울을 기점으로 보면은 서울은 2016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50%나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외에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은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 강원도 내의 현실을 보더라도 강원도가 2019년도에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법원 경매의 낙찰률이 31.2%에 불과한 이런 최하위를 기록하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말부터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지난해 공급 물량에 비해서 한 거의 80% 정도 감소된 수치라서 아마도 이제 과잉 공급이 미분양을 증대시켰고 또 집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그 건설을 좀 주춤하는 사이 또 아파트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반등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나름 긍정적으로 보시는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2020년 좀 부동산 시장 강원도 좀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그동안 공급 과잉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2018년 이제 동계올림픽으로 수요로 인한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됐던 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심리가 꺼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의 욕망이에요.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과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강원도에 지금 부동산 SOC, 이른바 부동산에 가장 유입, 유임이 될 만한 그 첫 번째 조건인 그 SOC 사업이 이제 막 좀 활기를 띠게 돼 있어요. 제2경중국도라든가 동서고속도로라든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원활해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강원도의 상징인 관광 인프라가 좀 정비가 돼요. 이를테면 이제 플라이 강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강원 양양공항을 운영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속초항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아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관광 산업에다가 이제 수소도시까지 겹하면 이제 일종의 산업 관광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맞물린다면 저는 지난해까지 미분양이 많았지만 올해는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축소폭을 좀 내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너무 저기대가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의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부동산 시장이 2019년보다는 그래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남북 관광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2020년은 좀 희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정부의 고민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저도 제가 이렇게 좀 쭉 돌아가는 추이를 보니까 그러니까 과연 금강산 관광을 놓고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북한과 미국 관계만 우리가 몰입할 경우에는 이거는 영영 이제 펼쳐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정부가 남측 정부가 북측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마 정부 내에서 강원 양면을 맞물리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어떤 국제 제재의 질서를 생각하면 그 풀리지 않을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제 추진해 나갈 거고 어떤 의지를 갖고 갈 것이냐. 근데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이게 사실 또 남남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강원도 살겠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갈등을 빚게 될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신중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갖는 이제까지 기존의 의미, 그러니까 북한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호가 저는 금강산 관광이라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좀 화답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좀 그 지혜를 좀 맞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북한도 여기에 대한 화답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올해는 한국전쟁이 70년 이제 되는 해이기도 해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지난 한 2년 동안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뭐 판문점 선언, 뭐 평양 선언, 또 군사 분야 합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정부 또한 그 뭐 경색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실태 조사 이런 것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강원도가 이런 뭐 비무장지대에 관련된 어떤 작업들에 있어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어떤 주도권을 갖고서 향후 남북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인 그런 지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앞에 살펴봐서 많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좀 시간상 많이 짚어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이슈는 빼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21대 국회의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오늘로써 딱 디데이 100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이미 치열한 뭐 눈치 싸움은 시작이 됐었고 이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먼저 뭐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쨌든 지난해 이제 연말에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 득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각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이제 유권자들 마음을 살 것이냐를 놓고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18세 이하 투표권 낮아진 게 전국적으로 50만 명이잖아요. 강원도도 이제 전국의 3%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를 국한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이제 지난 연말에 특사로 풀린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행보가 굉장히 변수가 될 것이다. 이광재 전 지사가 어쨌든 민주당의 간판으로 총선을 나가게 된다면은 강원도 지역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선에는 이제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이제 한 석밖에는 얻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는 이제 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이제 요구가 되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될 텐데 과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갈 건지. 근데 저는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1당을 사수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주당은 과연 이광재 지사를 필두로 어느 정도 약진할 것인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전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4.15 총선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리 강원도 현안들에 대해서 총선의 입지자들, 총선 주자들이 전략적으로 이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는 공약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직도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어느 지역구가 이제 설정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속히 확정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경자년 올해 이것만큼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꼭 좀 바뀌어야 할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끝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도 사자성어 마지막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이루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급함을 경계하는 거거든요. 저는 강원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벌려놓은 사업은 많은데 제대로 마무리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희망이라는 거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봐야 그게 희망인 거지,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은 희망은 신기루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 위치와 역량을 충분히 점검하고 그다음에 최문순 도정의 임기 동안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구체적 목표를 정해두고 마무리하고 사업에 대한 이제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제는 넓게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하나 끈을 매고 그다음에 매듭을 짓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2020년 좀 이것만큼은 좀 바라는 것들이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얘기 나온 강원도 현안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지 개정을 통해서도 했지만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가장 큰 거는 결국 이제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했었던 지방의 재정 비율,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강원도를 이끌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권희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